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단 한 번의 커다란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소리도 없이 스며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 순간 앞에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을 지나 다시 일어서는 걸까요? 똑같은 상실을 겪고도 한 사람은 다시 살아가고 한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니체는 이 질문을 평생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들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곁에 있던 사람이 멀어지고 당연하게 여겼던 자리가 사라지고 열심히 쌓아온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정이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주치게 되는 삶의 진실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정 앞에서 조용히 주저앉아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무너진다는 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1844년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니체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여동생 손에 자랐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총명했습니다. 24살이라는 믿기 어려운 나이에 바젤 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앞에는 탄탄한 학자의 길이 펼쳐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에게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그는 극심한 두통과 시력 저하에 시달렸습니다. 며칠씩 이어지는 편두통이 그를 괴롭혔고 책을 읽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니체는 35살이라는 나이에 스스로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화려한 지위도, 사람들의 기대도 모두 내려놓고 그는 홀로 유럽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의 실스마리아, 이탈리아의 제노바, 프랑스의 니스. 짐 하나 들고 혼자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다니며 그는 글을 썼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거의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썼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리하르트 바그너와도 결별하게 됩니다. 처음에 니체는 바그너를 사상의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생각은 점점 멀어져 갔고 결국 날카로운 비판이 오가며 그 우정은 끝이 났습니다. 니체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혼자였습니다. 건강도, 우정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잃은 사람. 그러나 그 고독 속에서 그의 철학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첫 번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를 잃는 순간입니다. 어느 날 문득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지 그 이유가 흐릿해져 있습니다. 55세 이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한 직원이었고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웃는 얼굴로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보면 이 삶이 나의 삶이었는지 잠깐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은퇴 후 처음 한 달은 그저 쉬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느낌. 그것이 그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남이 정해준 의미를 향해 달려왔던 것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허무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진도 없고 절대적인 가치도 없고 삶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니체가 허무주의를 말한 것은 절망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경고였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의미에만 기대어 살면 그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경고.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어떤 방식으로도 살아낼 수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니체가 교수직을 잃고 친구를 잃고 건강을 잃으면서도 글을 쓰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외부의 조건이 무너져도 쉽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상철 씨는 은퇴 이후 처음에는 그 공허함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아무 이유 없이 오래된 목공도구를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했던 취미였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잘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다듬는 시간 동안 처음으로 이것이 나의 시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두 번째 순간은 첫 번째보다 훨씬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에 삶을 맡기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타인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타인의 시선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남이 인정해주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62세 박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모든 것을 잘 해내왔습니다. 좋은 어머니였고, 좋은 며느리였고, 주변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갑자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감정이었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무엇을 먹고 싶은지 몰랐습니다. 산책을 나가려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온 삶이 너무 길었습니다.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오랫동안 묻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 앞에서 사람들은 종종 무너집니다. 니체는 이것을 군중의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 남들이 옳다고 하는 것, 모두가 따르는 길. 니체는 그 길만 따르는 삶을, 스스로의 삶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더 날카롭습니다. 가축의 도덕으로는 독수리가 될 수 없다. 이것은 타인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말입니다. 니체 자신도 이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교수직을 내려놓았을 때 주변에서는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재가 왜 스스로 그 자리를 버리느냐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니체에게 그 자리는 이미 자신의 생각을 억누르는 틀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완벽한 자리였지만 그의 내면은 그 안에서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진 씨는 이후 조용히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잘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꺼내보고 싶었습니다. 그 그림들은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남의 눈이 없는 곳에서 혼자 앉아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느낌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니체의 삶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교수직을 떠난 이후에 그는 거의 매일 두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편지를 쓰는 것도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방들은 대부분 좁고 차가웠습니다. 스위스의 산속 작은 마을 실스마리아에서 그는 혼자 앉아 몇 시간씩 걷고 생각했습니다. 그 고독은 낭만적인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외로움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답이 오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고 자신의 책이 팔리지 않아 출판사에서 외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탄생했습니다. 선악의 저편이 완성되었습니다. 즐거운 학문이 쓰여졌습니다. 고통이 철학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고통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철학을 만든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은 니체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해지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텨라가 아니라 무너지더라도 그 고통이 나를 다르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세 번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익숙한 것에 더 강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관계, 익숙한 생각 변화는 불안합니다. 익숙함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 앞에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런데 니체는 그것을 천천히 죽어가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68세 최재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같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같은 길로 산책을 다니고,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그의 일상에서 익숙한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것을 상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상실 앞에서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새로운 곳을 가보는 것도 귀찮고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하루가 무엇으로 채워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감각이 서서히 그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무너짐입니다. 변화를 상실로만 보는 시선. 니체는 이것을 영원 회귀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 삶을 기꺼이 다시 살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무서운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삶을 정말 기꺼이 다시 살고 싶은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니체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현재의 삶을 긍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라. 변화는 상실이 아닙니다. 변화는 다음 챕터의 시작입니다. 최재호 씨는 이후 처음으로 혼자 기차를 타고 낯선 도시에 내렸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낯선 거리를 걷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변화 앞에서 눈을 뜨는 것. 그것이 삶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니체는 188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말 한 마리가 채찍으로 맞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달려가 말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는 정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44살의 나이에 정신이 무너졌고 이후 11년을 거의 의식 없이 지내다 190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말년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그토록 고독하고 아팠던 그의 삶이 그토록 깊은 철학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면 아마도 그 철학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너지는 경험이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이것이 니체가 고통으로부터 배운 가장 핵심적인 깨달음입니다. 고독은 실패가 아닙니다. 사색입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무너짐은 패배가 아닙니다. 다음 형태로 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새 순간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의미를 잃는 순간, 타인의 시선에 삶을 맡기는 순간,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이 새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외 없이. 그런데 그 순간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이후의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니체는 평생 무너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건강도 잃었고, 우정도 잃었고, 지위도 잃었고, 마지막에는 정신까지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면서도 계속 생각하고 계속 썼습니다. 그 기록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무너지는 경험이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경험이 삶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독은 실패가 아닙니다. 사색입니다. 조용한 저녁.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의미는 내가 만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준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나는 변화 앞에서 눈을 열고 있는가? 아니면 눈을 감고 있는가?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그 질문과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쉬는 철학이었습니다.